뇌가 지는 부담을 주변 환경에 떠넘겨라. 뇌는 자기만의 특이한 방식으로 정보를 정리한다. 그리고 이 방식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결정 과부하에 말할 것도 없고 정보 과부하까지 겹친 이 시대에는 우리는 우리의 머리 바깥에서 우리를 도와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범주를 이용하면 뇌가 짊어지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주변 환경에 떠넘길 수 있다. 제빵 제가 서랍을 가지고 있다면 밀 방망이, 쿠키툴, 채 등을 어디에 두었는지 일일이 기억할 필요 없이 그냥 제빵용 도구를 위한 범주에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달력, 스마트폰, 주소록 등 뇌의 확장 장치에 해당한다. 이것들을 이용하면 수많은 세부적인 상황을 종이나 컴퓨터 칩에 외부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궁극의 뇌 확장 장치는 책이다. 책은 수세기에 걸쳐 모든 지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다. 책은 아직도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기 전공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특히 창의력과 효율성이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뇌 바깥의 주의 시스템과 기억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중 과감하게 저차원 기술을 활용해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 첨단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하면 열쇠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도 있고, 여행을 떠나기 전 전자점검표를 만들어 필요한 물품을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바쁘고 효율적으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쇼핑 목록부터 약속 시간, 차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챙길 때 가상의 물건이 아닌 낡은 방식의 실제 물건 등을 사용할 경우 거기에 무언가 다른 본능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 이 책을 쓰면서 크게 놀라운 점이 있다. 이런 사람들 중 펜과 메모지나 카드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손으로 직접 적어 메모를 하고, 이 방법이 요즘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전자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만족스럽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세럴 샌드버그는 자신의 책 린 인에서 자기는 해야 할 목록을 챙기기 위해서 늘 노트와 펜을 가지고 다닌다고 밝혔다. 그녀가 최고 운영 책임자로 있는 페이스북에서 고백하기를 마치 석판과 끈을 가지고 다니는 기분이 든다고 했다. 그녀는 그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대 기법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는 곳마다 3 곱하기 5 사이즈의 카드 뭉치를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엇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당장 카드 한 장을 꺼내서 그 내용을 적는다.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생각나면 그것도 적는다. 버스 안에 앉아 있다가 전화를 해야 할 사람과 전자제품 가게에서 사야 할 것이 생각난다. 이것도 카드 몇 장은 더 들어간다. 무언가를 하다가 도중에 어떤 생각이 끼어들면 그때마다 그것을 적어둔다. 효율성 전문가이자 끝도 없이 깔끔하게 해치우기의 저자 데이비드 앨런은 이런 종류의 메모를 마음 청소하기라고 불렀다. 몽상 모드와 중앙 관리자 모두는 정반대로 작동하는 상호적인 상태를 임을 기억하자. 이들은 각각 반대쪽 어깨에 서서 당신을 유혹하려고 애쓰는 작은 천사와 악마와 같다. 당신이 프로젝트에 집중하면 몽상 악마가 당신의 삶에 있었던 온갖 것들을 떠올리게 해 당신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 과제 부정적 네트워크는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든 그 생각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생각은 계속 당신의 머릿속을 휘저을 것이다. 글로 적음으로써 그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해서 몰아낼 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잡음을 머릿속에서 깨끗이 청소해내는 것이다. 앨런은 이렇게 적어놓았다. 당신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은 온갖 것들을 당신의 머릿속에 상기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관심에 대해서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은 그것을 진척시키는 것과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앨런은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그 목록을 작성하고 나면 긴장이 풀리면서 일이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관찰은 신경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무언가가 중요한 일, 특히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것을 잊어버릴까봐 겁나서 뇌는 반복해서 그 내용을 되새기기 시작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장소는 인지심리학자들은 되뇌기골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당신의 안구 바로 뒤쪽에 전두엽 휴지과 뇌 중앙에 자리 잡은 해마를 하나로 묶는 뇌 영역을 이루는 네트워크다. 되뇌기고리는 펜이나 종이가 없고 스마트폰이나 기타 뇌 확장 장치가 아예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부터 진화되어 나온 곳이다. 수만 년 전의 세월 동안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었고 그 기간 동안 고리는 무언가를 대단히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 잘 작동하는 바람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때까지 그 내용을 계속 되뇌고 있다는 점이다. 이 내용은 글로 옮겨 적으며 되뇌기 고리에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된다면 암묵적인 명시적 허가를 내어줄 수 있다. 그럼 신경회로가 긴장이 풀리면서 우리는 다른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다. 에런이 이렇게 말한다.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 정장해 두어 있으면 나의 일부는 그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에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비생산적 상황을 만들어지고 만다. 글로 기록하면 무언가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려고 들어가는 정신적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신경과학에 따르면 몽상 네트워크는 중앙관리자 네트워크와 경쟁하고 그 싸움에서 보통 기본 모드인 몽상 네트워크가 승리를 한다. 마치 당신의 뇌가 가끔 자기만의 마음을 따로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원한다면 이는 선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 모습을 본 선사는 끝내지 못할 일을 마음속에서 끝없이 잔소리로 당신의 현재부터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말할 것이다. 마음이 미래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당신은 매 순간 온전히 충실하거나 현실을 즐기지 못한다. 앨런은 자기 고객들 중 상당수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집에 가서 해야 할 때문에 걱정하고 집에 가서는 직장에서 해야 할 일 때문에 걱정하고 산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문제는 마음이 직장과 집, 그 어디에도 온전히 있지 못하고 붕 떠 있다는 점이다. 앨런이 이렇게 말한다. 뇌는 당신이 전념하는 모든 활동을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당신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그래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일이고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 찜찜한 생각이 남아있으면 마음이 맑아질 수가 없다. 당신은 어떤 수기로든 마무리하지 못했다가 여기고 있으면 마음 바깥에 신뢰할 만한 시스템을 담아야 한다. 그 신뢰할 만한 시스템은 바로 글로 적는 것이다. 3 곱하기 5 카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아이디어나 과제를 카드 한 장에 하나씩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아이디어나 과제는 쉽게 찾을 수 있고 처리한 다음에는 쉽게 버릴 수 있다. 카드 한 장에 정보를 하나씩 기록하면 신속한 분류와 재분류가 가능하고 임의 접근도 가능하다. 이 경우 어떤 아이디어라도 단독으로 접근할 수 있고 함께 적힌 다른 아이디어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 적힐 필요 없이 그것 하나만 뭉치에서 빼낼 수 있고 카드 뭉치 속에서 다른 비슷한 아이디어들과 함께 모아놓을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이 비슷한 개념인가에 대한 기준이나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기준으로 변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시스템은 순차 접근뿐만 아니라 임의 접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로버트 피어시그는 1978년 출판한 유명한 소설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만들었다. 이보다 좀 더 유명하지만 그 이후에 발표해 풀리처상 후보작에 지명된 책인 라일라 윤리문제의 탐구에서 피어시그는 형이상학에 대한 사고방식을 정립하려고 노력했다. 작가의 분신이자 이야기의 주인공인 파이드로스는 철학 개념을 정리하는 데 카드 시스템을 이용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크기 때문에 풀사이즈의 종이보다는 카드가 더 좋다고 말한다. 임의적인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카드는 주머니나 지갑에 넣고 다니기에 딱 좋은 거다. 크기가 모두 똑같아서 가지고 다니거나 정리하기도 쉽다. 접근과 순서 배열을 의미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뭉치 속 다른 비슷한 아이디어와 함께 모아놓을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비슷한 개념들인가에 대한 기준이나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준을 변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정리해낼 수 있다. 순차적으로 형태를 정리할 때보다 그 정보의 가치는 훨씬 더 커진다. 카드는 그의 머리를 비워주고 순차적인 구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아직 검토하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잊히거나 배제되지 않게 해준다. 물론 우리의 머리가 진정 비워질 수는 없지만 이 아이디어는 대단히 강력한 효과를 짓는다. 일단 카드 뭉치를 갖고 나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그것을 분류해야 한다. 카드는 숫자는 많지 않을 때는 그냥 처리할 순서대로 정리해 놓으면 된다. 숫자가 많아지면 카드를 범주별로 배정하고 에드멀리 리틀필드가 내게 편지 분류를 시켰을 때 사용한 시스템의 변형된 버전은 다음과 같다. 오늘 해야 될 일, 이번 주에 해야 될 일, 미뤄도 되는 일, 잡동사니 서랍.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범주의 이름이 아니라 외부 범주와 과정이다. 당신이 범주는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 쇼핑 목록, 심부름, 집안에서 해야 할 일, 직장에서 해야 할 일, 사회생활, 패드에게 하라고 부탁할 일, 엄마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일, 걸어야 할 전화. 데이비드 앨런은 다음과 같은 기호를 이용해야 해서 해야 할 일 목록을 4가지 실상 가능한 범주로 분류할 것을 권한다. 실행하라, 위임하라, 미루라, 그만둬라. 앨런이 두 법칙을 제안했다. 목록에 있는 일 중에서 한 가지를 2분 안에 처리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긴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과제라면 그 사람에게 위임해라. 그리고 2분 이상 시간이 걸릴 일이라면 모두 미뤄라. 그날 늦게 처리하기로 하고 미룰 수 있지만 2분짜리 과제는 모두 마무리할 때까지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미루도록 한다.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는 것들도 있다.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이다. 카드를 매일 검토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만두기로 결정한다. 얼핏 보면 이것은 오히려 성가시기만 하고 실수가 없는 일로 보일 수도 있다. 이 정도쯤이야 다 머릿속에 담을 수 있다. 그렇지 않나? 물론이다. 당연히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뇌의 해부학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일이 다 기억되는 것은 뇌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다. 이것은 성찰하는 시간이자 건강한 몽상을 위한 시간이다. 서로 다른 범주의 카드를 구별하기 위해 새로운 범주의 카드로 새긴 카드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사용하는 3 곱하기 5 카드로
흰색이라면 색인 카드는 파란색으로 만들어지기 쉽게 한다. 어떤 사람은 색인 카드 시스템을 너무 좋아해서 범주별로 각각 다른 색깔의 카드를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카드를 한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이동하기가 어려워진다. 카드 3 곱하기 5 카드의 핵심은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어느 카드든 뭉치의 아무 곳에나 놓을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설정한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냥 카드의 순서를 바꿔서 당신이 원하는 순서와 범주를 놓아두면 된다. 정보의 작은 조각들은 각각 자기만의 색인 카드를 가지고 있다. 파이드로스는 아이디어, 인용처, 출처, 그리고 다른 연구기관들은 그가 쪽지라 부르는 색인 카드에 적음으로써 책 한 권을 써냈다. 처음에는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내야 하는 벅찬 과제로 시작하나 결국에는 쪽지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간단한 문제로 바뀐 것이다. 우주에 대한 이 형이상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묻는 대신 그가 해야 할 일은 쪽지 2개를 집어들고 이렇게 묻는 것뿐이다. 어느 것이 먼저지? 이것은 쉬운 일인데 그는 언제나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3번째 쪽지를 집어든 다음 그리고 첫 번째 쪽지와 비교하면서 다시 묻는다. 어느 것이 먼저지? 만약 3번째 쪽지가 첫 번째 쪽지 다음에 오면 그것을 다시 3번째 쪽지와 비교해 본다. 그럼 3번째 쪽지의 정리가 끝난다. 그는 쪽지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색인 카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큰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음성 녹음기를 사용하면서 다시 틀어서 들어봐야 한다. 재생 속도를 높여서 듣는다 해도 메시지를 귀에 담는 것은 메모를 눈으로 읽는 것보다 시간이 더 들기 때문이다.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성 파일을 분리하기도 쉽지 않다. 색인 카드를 사용하면 당신은 마음속의 내용물을 얼마든지 분리하고 재분리할 수 있다. 피어시그는 파이드 씨의 정리 실험을 기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때를 달리하며 서로 다른 온갖 종류의 것들을 시도해보았다. 하이하이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색이 있는 플라스틱 식별표를 사용하기도 하고 별 점수를 매겨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나타내기도 했고 쪽지의 줄을 그어 사안의 감정적인 측면과 이성적 측면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혼란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증가시켰다. 그는 그 정보를 다른 곳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알아보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파이드로스가 허용한 한 범주는 동화되지 않음이었다. 파이드로스가 허용한 범주는 동화되지 않음이었다. 여기에 그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았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그가 다른 쪽지들을 정리하고 있거나 보트를 타고 있거나 보트를 수리하거나 아니면 그가 방해받고 싶지 않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얼떨결에 찾아들었다. 이런 생각들이 찾아들면 일반적으로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말한다. 난 바빠. 이런 태도는 아이디어 질에 치명적이다. 피어시그는 최고의 아이디어 중에서 당신이 그것에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이런 경우 당신은 이미 무언가를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용할지 궁리할 시간이 없다. 시간을 할애한다면 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로 인해서 생길 영향들을 모든 각도에서 조명하느라 앞서 하고 있던 과제에서 멀어져 버리기 쉽다. 화이드로시의 경우는 동화하지 않음이라는 범주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시 말해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른다고 싶은 것들을 모아두는 잡동사니 서랍이었던 것이다. 그는 그냥 쪽지에 그 내용을 적어두고 시간이 나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미뤄뒀다. 물론 가는 곳마다 카드를 모두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었다. 시행이 유보된 카드나 미래의 초점에 맞춰진 카드는 책상 위에 복원해 놓게 되었다. 이 시스템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매일 아침 카드를 점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순서를 재배열하고 꼼꼼히 살펴보다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새로운 카드를 추가한다. 우선순위가 바뀌기 마련이다. 이미 접근은 가능한 카드의 속성 때문에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 카드들을 어디에 갖다 두어도 상관이 없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목록에 들어있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곧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정작 우리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다. 당신이 해야 할 일 목록 중 한 항목이 루지 이모가 머물 노인의 집 시설을 대한 결정을 내리기라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이미 몇 군데를 둘러 정보를 수집했지만 아직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아침에 카드를 검토하며 당신은 아직 결정 내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않으며 깨달았다. 이제 2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데니엘 카드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결정을 내리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정이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당신은 로즈 이모를 노인복지시설에 보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신에 서지 않아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혹시나 잘못된 결정을 내려 후회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다. 정보를 더 확보하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해야 할지 궁리해 본다. 그리고 나서 카드 시스템을 계속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색인 카드에 옮겨 놓는다. 정보를 구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시설을 둘러보라고 얘기하거나 다른 가족들과 상의해 보라고 한다. 아니면 정보가 정리되기를 기다릴 시간이 필요할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경우라면 결정 카드에 오늘부터 사흘 안에 등 마감 시간을 정해 놓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결정에 내리려 노력해 본다. 여기에 핵심은 매일 카드를 점검하는 동안 반드시 그 카드에 새긴 카드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류 카드 무더기에 놓아둘 수도 있고 이 프로젝트를 진척시키는 데 도움이 될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색인 카드 시스템은 무한히 많이 존재하는 뇌 확장 장치 중 하나에 불과하다. 모두가 이것을 따라할 것도 아니다. 가수 폴 사이먼은 어디에 갈 때도 노트 한 권을 들고 다니면서 나중에 노래를 만들 때 써야겠다 싶은 문구를 생각하면 적어 놓는다. 위성통신 발명가 존 피어스는 연구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연구 아이디어나 자신이 만난 사람의 이름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기록하는 일기장으로 활용한다. 조지 패턴 장군과 마크 트웨인이 토머스 제퍼슨, 조지 루카스 등 여러 혁신가가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관찰 내용, 상기용 메모, 온갖 자지구레한 내용을 기록했다. 이것은 임의적인 방식이 아닌 순차적인 접근 방식의 저장 형태이다. 이 방법은 모든 것을 연대수로 기록하기 때문에 검색하려면 페이지를 여러 번 넘겨보아야 하는 수고를 따르지만 당신들은 편리하게 사용했다. 기술적으로 하찮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3 곱하기 5 카드 시스템은 대단히 막강하다. 주의 기억의 범주의 신경과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제 부정적 모드 혹은 몽상 모드는 수많은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일을 담당한다. 하지만 때를 가리지 못하고 눈치 없이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그 정보를 새긴 카드에 옮김으로써 기억을 외부한다. 그런 다음에는 이 외부 기억들을 분류할 작은 상자들을 만들어내면서 모든 것을 범주하려는 내의 본능적이고 진화적인 욕망을 이용한다. 이러한 상자들을 만들어 놓으면 중앙관리자의 네트워크가 원할 때 언제고 그 안에 들여다볼 수 있다. 기억을 범주화하고 외부함으로써 우리는 방황하는 몽상의 집중하는 과제 수행의 양을 사이를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된다.